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깡통 전세 그리고 전세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예전부터 쭉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기사가 떠서 같이 한번 얘기하고 뭐까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영원으로 298억 원 등친 새 모녀 현직 검사가 말했다. 요거 어떤 거냐면요. 예전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전세를 구하는 분들도 매매가를 알아야 된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이 더더욱 매매가가 얼마인지 얘가 얼마에 팔릴 수 있는지 알아야 되는 세상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걸 악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침 좀 사진이 나왔는데 여기 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신축 현장이 있어요. 새로 짓는단 말이에요. 새로 짓는데 분양이 안 된다고 칩시다. 분양이 잘 안 되면은 시행자, 시공자 여러 사람이 얽혀 있지만 시행자가 문제예요. 시공사는 중간에 건설 자금을 못 받으면 유치권을 행사해 버리면 되고요. 시행사가 문제가 돼요. 근데 시행사는 얘를 분양을 다 잘 해야 건축 잔금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는 더 먼저 줘야 되는데 시공사가 일을 받기 위해서 잔금을 늦게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가 분양이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고 제가 하필 이런 기사를 달아서 그렇지 잘 분양되고 분양 잘 돼서 거기서 집에서 잘 사는 분들 그런 동네가 더 많아요. 잘못되는 데보다 정상적으로 분양하고 거기서 잘 사시고 시간 지나서 인플레이션 해지하시고 그런 데가 더 많다고요. 이번에도 빌라장이 한 번 다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전에 지은 빌라 사시던 분들 가격은 다 올랐어요. 안 그런 지역도 있지만 빌라 어떤 분양 얘기만 꺼내면 다 사기고 더 안 좋다는 인식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이게 했는데 분양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정상적인 방법이면 분양이 안 되면은 돈이 안 들어오니까 시공사에 돈을 줄 수도 없고 본인도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당연히 모든 것들이 꼬여서 망합니다. 여기 들어갔던 대출이자도 못 받기 때문에 결국 집은 나중에 은행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행에 넘어가게 되면은 제 값을 받을 리도 없고 그럼 시행사는 망하게 되고 시공사도 망하게 되고 시공사랑 또 소송도 붙어야 되는데 유리할 리가 없기 때문에 시행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집은 사야만 하는 게 아니다. 전세도 좋고 월세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시행자가 어떤 사람을 구해요. 여기 딱 좋아요. 어떤 사람을 구한 게 누구예요? 이게 새 모녀예요. 이런 사람들이 시중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없거나, 마음을 먹고 하거나, 잃을 게 없거나. 왜냐면 조건은 단 하나예요. 그냥 한국 사람이면 됩니다. 외국 사람도 사실상 되는데 잘 안 넘어가죠. 한국 사람이면 거의 다 돼요. 한국 사람 한 명을 구해요. 쉽게 얘기해서 좀 여러분 이해 편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면 바지 사장을 구해요. 바지 사장을 구한 다음에 얘가 분양이 안 됐잖아요. 분양이 안 되는데 얘를 이 바지 사장한테 다 넘겨요. 그냥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10개 방이 있으면 10개의 집이 있으면 10개를 이 바지한테 다 넘겨요. 근데 이 바지는 넘길 때 어떻게 하냐면 잔금을 다 받고 넘기는 게 아니에요. 일단 계약만 해요. 일단 계약만 하고 전세입자를 구해요. 전세입자를 구한 다음에 전세금을 받아서 이 건축업자한테 잔금을 줘요. 그러면 건축업자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바지의 명의로 분양을 다 끝냈죠. 근데 이 바지의 잔금은 어디서 왔어요? 전세입자로부터 왔잖아요. 그럼 이 바지는, 이 새 모녀는 이걸 왜 해요? 당연히 돈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건축업자한테 리베이트를 받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주면은 부동산도 리베이트를 받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어쨌건 건축업자 시행자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분양을 끝내요. 시행자는 목표가 분양을 끝내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왜냐면 이거 분양 못하면 망하니까. 이 사람들의 목표는 리베이트예요. 전세입자한테 관심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TV 같은 거 보시면은 되게 귀찮아하고 자기 핑계만 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작업을 하려면은 세입자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뻔뻔한 게 아니고 만나보시면은 아예 세입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 작업을 하면 내가 돈을 받는다는 것밖에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 실드나 이분들 이거 감옥 가야죠. 이게 범죄자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아두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걸 기대를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전세금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시잖아요.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여러분이 우와 싶을 정도로 세입자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고 그냥 그게 아니라 내가 돈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그런 일 중에 하나예요. 나는 일을 했고 시행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다. 그 과정에 세입자와 전세 계약이 있는 거다. 이게 다예요. 이게 뒷감당할 생각하면 이거 하겠어요, 여러분?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작업을 걸어서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받고 받은 잔금에서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아요. 그래서 이걸 반복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저번에 그래서 영상을 만든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뭐냐? 일단 얘네가 첫 번째 문제죠. 이 범죄자가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고 처벌을 받겠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돼. 이 사람들을 아무리 처단을 해도 계속 나와요. 왜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거는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이 사람들이 다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 사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은 약간 이례적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동안 전세 사기는 형사상 사기인지 개인 간의 계약 자유로 봐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 적절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이 작업을 계속 해온 이유가 뭐냐면 정말 쟤네끼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처벌 안 받는다고. 이거 개인 간의 자유거래라. 하지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검찰도 계획적인 전세 사기는 구속 수사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근데 아직 자리 잡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 되게 섭섭하고 또 상처받는 분이 나오겠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법은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얘네가 이 세 모녀가 작당을 하고 고의적으로 이 짓을 했다고 증명을 누가 해야 될까요? 전세입자가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밝혀내려면 시행자랑 세 모녀랑 짜고 치는 서류나 거래 내역이나 아니면 대화 녹취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겠어요. 이래서 개인 간의 거래를 형사처벌시키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 형사처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밝힐 의무가 당연히 원고에게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처벌을 잘 안 받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298억이 아니라 더 크게 치고 태국이나 필리핀 가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 말씀대로 이게 보면 신축 빌라 가지고 계속 작업을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축 빌라가 시세가 얼마쯤 할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당연히 보증보험 같은 거 가입해서 지켜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차피 이거 한번 얽히면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들어가는 이 집이 내 전세가보다 혹시 매매가가 훨씬 낮지는 않을지 이런 작업 매물이 아닐지에 대해서 특히 신축 빌라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신축 빌라 전세 수요가 많아요. 신혼부부들이 헌집에서 살고 싶진 않잖아요. 새 출발인데 그 마음 아시잖아요. 그래서 신축 빌라의 전세 수요가 많은데 그걸 악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앞으로 안 없어질 거라고 봐요. 딱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걸 작업을 하게 되면은 진짜 작살이 난다란 생각이 들어야지 그게 끝나는 거지 그게 아니고선 전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더더욱 전세로 구하는 분들은 매매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증보험도 좋고 대항력도 좋고 확정일자도 좋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당할 재간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상대방이 이게 집을 몇 채나 갖고 있는지 내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난 보면 이 세모녀가 이 집을 분양을 받았대요. 분양을 받았는데 새 집인데 살아보지도 않고 전세를 놓겠대요.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한 건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세 계약을 하는 건 여러분 당연히 채권 계약. 이 사람과의 거래지만 여러분 전세 계약 원래 채권이에요. 근데 전세권처럼 전세가 물권화된 게 임대차 특별보호법이거든요. 그럼 물권화됐다는 건 뭐냐면은 그 집에 여러분 그 전세 파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집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보다 그 집이 얼마짜리인지가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세금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집값이랑 여러분 전세가랑 차이가 많이 나면 그만큼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은 특히 신축 빌라 들어가는 분들은 여기가 얼마쯤 하는지 동네 시세를 샅샅이 조사하시고 해당 중개사님 말고도 여러 명을 만나서 시세 조사를 해서 내 전세가가 아무리 봐도 매매가보다 높겠다 싶으면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집 구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건 진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이게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으면 300억이 됐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세 구하시는 분들 특히 신축 빌라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은 시세에 대해서 확인 또 확인하고 대항력, 확정일자, 보증보험 전부 다 해야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루빨리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이런 분들은 바로바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전세 구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재산, 여러분이 지켜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관문이다. 사회가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세요. 기사는 이렇게 나왔지만 피해를 보고도 처벌받지 않은 사람, 구제받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제 경험상. 다시 한번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